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건 분명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혼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저 우리 두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티고 살았더니 또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친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셨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조차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고 제가 먼저 찾은 적도 없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던 사진으로 한 번 보긴 했었는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서 다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는 제가 23살이 됐을 때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남편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쭉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외가 쪽 친척들과도 서먹해져서 연락할 가족도 친척도 없이 몇 년을 혼자 외톨이로 지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저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될 일이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엄마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을 때도 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서 몹쓸병에 걸린 거라는 말을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로 다시는 외갓집 친척들을 제가 먼저 찾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저 기계처럼 다니고 있던 회사에 출퇴근하며 돈만 벌고 있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숨만 쉬는 송장처럼 살던 와중에 바로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누구한테라도 의지하고 매달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2년 만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어쩌지? 나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해주실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제가 불안에 떨자 그 남자는 자기가 아이까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면서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고 저는 사실 결혼은 자신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저 혼자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미움모라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빠가 있고 정상적인 가족에서 자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애한테까지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의 말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집에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은 어머님과 둘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파란만장하게 자라왔지만 남자친구네 집안도 저희 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부모님 두 분 모두 잘 계시고 화목한 집안이었더라면 제 집안 배경이나 이미 결혼 전에 속도 위반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 사정이나 경제적인 여건상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집을 따로 구하기 힘들었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당장 일을 하지 못하고 남자 혼자 버는 돈으로는 홀로 계신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애 낳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고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남편 쪽 식구들과 제 친구들 몇 명을 불러놓고 간소하게 치렀고 어머님이 아이 가진 몸으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부산으로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산후조리 끝나고 석 달 뒤 몸이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회사에 복직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방 2개 있고 작은 거실과 주방이 딸려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제가 혼자 살던 집보다 좋으니 감지덕지하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외톨이로 지내던 제가 밥상에 둘러앉아 수저를 마주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안정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살림 오래 하고 깐깐한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다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일러 바칠 부모조차 없는 천혜고아나 마찬가지였으니 더욱더 만만해 보였겠죠?
어머님한테 심한 일을 겪어도 이야기할 친정 부모도 없고 아이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버티고 언젠간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살았죠. 옛날 분이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손자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랬겠지만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놔도 전혀 걱정되지 않으니 저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좋았어요. 사실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육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지내다가 결국 저와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분가할 수 있었어요. 전세라곤 하지만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했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맞출 돈까지 탈탈 털어 넣었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대부분 근처 중고가게에서 하나씩 사다가 들여놓았죠. 그래도 좋았고 일단 어머님과 분리된 우리 세 식구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3살이 되어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제가 퇴근 시간까지 거기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쉬운 일은 하나 없었고 어머님과 함께 살 때에 비하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했어요. 다만 저희가 분가할 때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은 여건이 이러니 어머님 댁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돈을 모으면 분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확실하게 처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입장이라는 것도 좀 있잖아.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서운하셔서 저러는 거지. 당신이 좀 이해해. 몇 달만 더 같이 살다가 천천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미루면서 분가 결정을 한 뒤로 반년을 더 그 집에서 뭉개고 살았어요. 이러다가 평생 어머님 집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에게 그냥 나 혼자라도 아이 데리고 나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남편도 마지못해 저를 따라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까지 어머님이 마치 초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동네가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하셨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해야 하는데 어머님 덕분에 찝찝한 기분으로 분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진짜 문제는 그 뒤로부터 남편의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본인이 수틀린 뒤로는 결혼 생활 자체에 정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육아나 집안일에도 완전히 손을 떼버렸고 제가 조금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면 왜? 너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우리 엄마랑 살 때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집안일도 애 보는 것도 우습게 보였지? 너가 분가하자 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따로 행동합니다. 신혼 때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퇴근하고 아이 찾아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놓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방에서 게임만 하던 남편이 슬쩍 나와서 반찬을 살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치킨 같은 걸 시켜 먹거나 나중에 말도 없이 컵라면 같은 걸 먹더라고요. 대체 우리 가족이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더 오리무중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도 그때쯤부터 자주 하곤 했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 역시도 저 때문에 분가하는 바람에 따로 사는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느라 힘들다는 소리였어요. 저희가 분가한 이후로 어머님은 다시 일용직 같은 일자리를 나가게 되셨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남편이 5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한 집안 생활비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이젠 두 집 살림을 해야 한다며 매일 불만이 가득했고 그 화살은 당연히 저한테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언젠간 어머님과 따로 살 생각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고,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반년 정도의 시간도 더 기다려 주었는데, 왜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힘든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동시에 살림과 육아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돌아오는 건 너 때문에 식구들이 다들 힘들어졌다는 원망뿐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온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렸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바로 불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 둘째? 지금 너가 둘째를 가졌다고? 설마 낳을 생각은 아니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둘째 같은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우선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집안 형편에 둘째가 가당키나 하냐면서 절대 그 아이 낳지 말라 하셨죠. 제가 둘째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일을 하지 못할 텐데 이제는 어머님 댁에서 나와 분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줄어드니 솔직히 막막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집안 상황에서 둘째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무조건 낳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앞으로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 역시도 차라리 그럴 생각이라면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 하셨습니다. 둘째 낳을 생각이면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저번처럼 애 맡기고 나가서 돈 벌어와. 내 아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겠냐? 제가 계산을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합가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둘째를 낳아서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확실하게 기간을 정했고 동시에 저 대신 어머님이 예전처럼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너는 뭐 하게? 우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집안에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뱃속에 둘째 낳지 말라는 소리로 싸움을 걸어오셨고 저는 이미 개월수가 차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 꼴이 다 망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꼴 보기 싫고 손주들도 보기 싫으니까 첫째랑 뱃속에 둘째까지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라는 막말을 거의 매일 쏟아내셨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싸움에 절대 끼지 않겠다면서 말릴 생각도 없고 중간에서 중재를 할 생각도 없어서 집안 꼴은 정말 엉망진창 그 자체였죠. 둘째는 딸이었고 사실 어머님이 더 애 낳지 말라고 난리 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와중에 딸을 낳아서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인지 딸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애초에 집안대를 이어야 할 만큼 멀쩡한 집안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헛소리를 하는 어머님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게 됐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어머님이 자기한테 애 봐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이미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쉬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애들을 어머님께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첫째와 동시에 갓난 둘째까지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전혀 손을 안 대는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고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어왔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고 눈만 마주치면 매일 싸우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도 집까지 찾아오셔서 집안 청소 상태나 살림 상태를 지적하며 끓는 속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다. 그냥 너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엄마도 너를 싫어하고 너도 우리 엄마 싫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간신히 버티고 살던 제 의지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고집부려서 다른 가족들까지 전부 힘들게 만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정신이 멀쩡할 때 나랑 이혼하고 싶냐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출근을 해버렸어요. 속으로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엄두는 나지 않더라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겁이 덜컥 나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심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이 오후에 집에 찾아와 남편 대신 대답을 하더군요. 이혼? 너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진짜 간도 크지? 그래 해. 이혼해라. 처내고와 불쌍한 년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그 말을 듣고 이제 더는 참고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세요? 그러는 어머님도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보고 왜 쓸데없이 분가를 하고 낳지 말라는 둘째는 기어코 낳아서 집안꼴을 쑥대밭으로 만드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또다시 한바탕 목소리를 높여 싸운 뒤에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이제 그냥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내가 양육비 줄게. 그냥 이혼하자. 너랑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너무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생각에 완전히 동의해버렸고 지금까지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이 꼴이 되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와 둘이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버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집구석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아이들 보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기도 했고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러 갈 시간을 내기 힘들었어요.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이유를 못 찾겠고 나 혼자 돈 벌어서 5 식구나 먹여 살리는 건 무리야. 차라리 양육비를 줄 테니까 너가 애들 데리고 나가줘. 재산 분할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당시에 저희 집 보증금에 들어있던 돈 중에 절반인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을 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이라서 아이들 한 명당 50만 원, 도합 100만 원을 남편에게 더 받기로 하고 일단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와 살 집을 구한 뒤에 짐을 챙겨 들고 집을 빠져나왔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워낙 저희 부부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받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양육비 역시도 한 명당 50만 원,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 자체에서 제가 소송을 걸더라도 크게 늘어날 확률이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그 조건에 변호사 대동해서 합의서를 쓰고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라 집에서 아이들을 보며 지내는 중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웃긴 게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 눈치 남편 눈치 보며 소갈이 할 때보다 아이들과 매일 웃고 지내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은 당연히 넉넉하진 않아요. 지금 남편이 보내준 양육비와 육아휴직 급여까지 합쳐서 2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남편이 그동안 먼저 연락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보고 잘 지내냐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너무 섣부르게 이혼 결정을 한 것 같다는 되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헛소리 말고 앞으로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이나 해서 양육비 따박따박 늦지 말고 입금하라 했습니다. 혼자 두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해도 절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두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는 엄마가 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이 아빠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빈자리까지 채울 수 있게 정말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시부모님이 하시던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정확한 직장 이름을 이야기하면 제가 사는 동네를 다 알게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지방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거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월급은 대기업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지만 지방에서 사니까 돈도 적게 들고 생활 자체가 안정적이고 편해요. 남편이 매달 버는 수입은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잘 벌면 500만 원 정도고 못 벌면 적자만 면할 때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큰 변동 없이 세금 떼고 나면 4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왜 남편의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냐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 반반씩 내서 생활비 통장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고 돈 관리 각자 하자는 이야기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저도 시댁에서 해주시는 집 사이즈에 맞춰서 혼수를 부족함 없이 맞춰서 들어갔고, 우리 친정에서 부모님이 남편에게 예물로 엄청 비싼 시계까지 사주셨으니 이만하면 양가 비슷하게 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각자 돈 관리하자 할 때도 제 입장에선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다만 혹시 모르니 생활비 외에 별도로 부부 공동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짜리 적금은 비상금으로 모으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무리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정도 비상금은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저보다는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초에 나한테 수입 공개를 안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별다른 불만 없이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줬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돈을 숨기면 제가 찾아낼 방법도 없고 괜히 쓸데없이 집착하고 서로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 전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통장에 매달 60만 원씩 집어넣고 따로 비상금 통장에도 각자 5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전 10시쯤 출근해서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저도 공단 건물 내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정말 간소하게 해결해요. 특히 저는 별다른 돈 들어가는 취미가 없어서 집에 오면 쉬다가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생활비로 120만 원에서 관리비랑 공과금 내고 생필품을 좀 사더라도 항상 여윳돈이 좀 남는 편입니다. 몇 달 그렇게 지냈더니 생활비 통장에 쌓여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나중에 여행 갈 수 있으면 해외여행 갈 돈으로 쓰자면서 남는 생활비는 전부 안 쓰는 통장에 모아두고 살았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돈 말고는 서로 일절 신경 쓰지도 않았고 각자 관리했는데, 신혼 초에는 남편이 나한테 돈 벌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막상 결혼 생활 계속해보니 이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알아서 용돈 주고 알아서 기념일 선물까지 다 챙기고,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통장에 따로 돈을 모으니까 뭔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묶여있지 않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명품 같은 비싼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고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별로 쓰지 않아요. 가방이나 지갑이 조금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결혼할 때 사주신 거예요. 옷도 많이 안 사는 편이고 남편이랑 같이 쉬는 날에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고, 평소에 남편 퇴근이 늦기 때문에 혼자 시간이 남으면 집 근처 체육공원을 혼자 달리는 것이 유일한 취미생활이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쇼핑을 하더라도 러닝화랑 추리닝만 몇 벌 사는 편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고 친구도 많고 애초에 사람 만나는 자리를 좋아해요. 골프 모임, 축구 모임, 등산에 낚시에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는 사람이 일 끝나면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술자리나 스크린 골프, 볼링에 당구까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더라고요. 장사하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저렇게 놀러 다닐 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모임에 나가면 남편이 자주 밥값이나 술값을 내는 것 같은데 작년에 남편 핸드폰 보다가 카드값 문자가 왔길래 우연히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카드로만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서로 돈 쓰고 돈 모으는 것에 간섭 안 하기로 했고 남편이 본인 몫의 생활비 60만 원과 적금 50만 원은 빼먹지 않고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 전에 약속이기도 했고 저는 따로 제 월급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던 그 돈을 제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어차피 대출 없이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도 있고 나중에 크게 목돈이 들어갈 일 생긴다면 그땐 남편이랑 상의해서 반반씩 부담하거나 협의를 하면 될 테니까 각자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돈 쓰라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남편을 억지로 집에 붙들어 앉혀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겠죠. 서로가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고 제가 벌이가 남편보다 더 적다고 해서 집안 생활에 기여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항상 할 말 다 하고 남편 앞에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친정이나 시댁도 서로 각자 챙기기로 한 상황이라 친정에 용돈 드리고 선물해드리는 데 있어서 제 돈 제가 쓰면 되니까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어서 편했어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 생신 때는 더 이상 서로 용돈을 보태드리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 생각엔 아무리 각자 부모님을 알아서 챙기더라도 그래도 결혼했으면 양가 부모님에게 기본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시부모님에게 기본적 할도리는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이나 김장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고 시댁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남편은 가게 때문에 주말에 시간 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남편 대신에 혼자 시댁 집안 경조사에 참석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눈치 주거나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장모님 댁에만 가면 너무 불편하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위 노릇을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같이 밥 먹자고 건너오라고 하실 때도 자기는 가봐야 할 말도 없다면서 저만 보내고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술 마시러 나가버렸죠. 하도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저도 이젠 포기하고 아예 남편한텐 우리 집에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한 번은 제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남편 가게에 점심 먹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두었지만 막상 토요일에 방문했을 때는 예약도 안 되어 있었고 빈자리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한참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은 주방 일이 너무 바쁘다며 밖에 나와 장인 장모한테 인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허허 웃으시며 사위 가게에 손님 많으니까 좋네. 바쁠 텐데 그냥 부르지 마. 손님들 기다리는데 우리도 빨리 먹고 일어나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굴 표정에는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과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밥만 먹고 우리 부모님은 사위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제 돈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손님이 많은 건 알겠지만 잠깐 30초만 주방에서 나와서 장인 장모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대로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기 좀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카페로 모시고 커피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속상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화내지 말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 사위 가게 잘 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 너도 괜히 바쁜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오늘 일 마음 쓰지 마. 그냥 밥만 먹고 올 거라면 친정 근처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가면 그만이지 굳이 멀리까지 운전해서 남편 가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친정 부모님에게 제가 뭘 해드리는지 궁금해하고 아까워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저희 친정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은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각자 돈주머니 따로 쓴다지만 아예 남남처럼 지낼 거라면 결혼하고 같이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없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비교적 정상적인 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먼저 챙기면 남편도 우리 부모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만의 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종종 시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니까 남편 보기에도 그건 기분 좋았나 봐요. 시댁 가서 용돈 봉투 드리고 온 날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제가 반대로 친정에 가서 용돈 드리거나 백화점 모시고 가서 선물 사드린 걸 알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그냥 평범한 형편이고 엄마는 몇 년 전까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아빠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재산이나 연금이 조금 있어서 두 분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은 제 통장에서 엄마 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남편이 알 수 없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반찬이랑 김치 가져다 주시러 들르셨을 때는 용돈 겸 반찬값 겸 해서 5만 원짜리 6장을 봉투에 담아 엄마 가는 길에 찔러 넣어드렸죠. 엄마는 괜찮다고 안 받겠다 하시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두 모녀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나중에 부모님이 다 떠난 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모님한테 또 용돈을 드렸어? 너무 자주 드리는 거 아닌가 싶네.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그때 표정이 좀 떨떠름하고 못마땅한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내가 우리 엄마 용돈 주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도 우리 엄마 김치 먹고 반찬 먹으면 가끔 용돈 한 번씩이라도 드려봐.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도 드리는데 당신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네? 라고 살짝 열받아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제가 너무 까칠하게 반응한다면서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지 말자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로 말다툼 한 번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종종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뭐 하나씩 사서 보내면 택배를 받은 엄마가 물건 잘 받았다고 고맙다며 매번 전화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홈쇼핑에서 어른들 단백질 영양제를 팔길래 엄마 아빠 드시라고 한 세트 사서 보냈더니 며칠 후에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그거 엄마 아빠 나이에 드시면 좋은 거래. 매일 하나씩 잘 챙겨 드세요. 아빠도 매일 챙겨주고. 하면서 부모님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다 전화통화를 듣더니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바로 제게 달려와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또 뭘 사서 보냈는데? 장모님 잘 드시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사서 보내? 진짜 이 사람이 내가 돈 쓰는데 왜 이러나 싶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뭘 보내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한테 돈 달라 안 할 테니 일일이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그냥 해본 소리에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더 화를 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버렸습니다. 제가 시댁에 영양제라도 사서 보내드렸을 때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칭찬을 하더니 이 인간이 뭘 잘못 먹고 이러나 싶었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우리 집에 뭘 하던지 전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그 뒤로 한참 동안 냉전 상황이었고 서로 필요한 말만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지난달 말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어금니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치과 검진을 받으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치과에서 엄마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살짝 불편할 때 와서 치료받았으면 간단하게 신경치료하고 떼우거나 씌우면 끝이었는데 치과 가면 돈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안 가시니까 일이 커져서 2개 다 이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 와중에도 치과는 돈 많이 나온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엄마를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기왕 간 김에 엄마 다른 쪽 아프니도 싹 다 고치고 씌우고 어금니 2개도 임플란트까지 결정해버렸어요. 치료비 전부 제 돈으로 해드렸는데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엄마 이가 다 상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충치 하나 없는 것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만큼은 치과에 자주 데려가서 예방치료 다 해주시고 그 비싼 교정도 해주셨어요. 엄마는 끝까지 안 해도 된다면서 제게 미안해하셨고 저는 앞으로 몸이 어디 불편하면 묵혀서 큰일 만들지 말고 바로 그때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장모님은 괜찮으시냐 묻더라고요. 웬일로 이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있나 싶어서 아까 치과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해줬더니 남편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한 번에 300만 원이나 돈을 썼다고 하면 남편이 우리 부부 비상금 통장에서 그 돈 빼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여유 비용이고 가족 식구들 급할 때 쓰라고 모으는 돈 아닙니까? 하지만 치과 이야기 듣는 동안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하고 딱딱하게 굳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모님 연세도 있는데 임플란트가 맞는 거야? 어차피 이제 점점 이도 안 좋아지실 텐데. 그 어금니 2개 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그래도 엄마가 제때 병원 안 가셔서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니까 더 열받고 짜증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 돈 아까워서 그래. 내 돈 썼다고 내 돈.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더니 남편도 자기 할 말 끝까지 하더라고요. 당신도 생각을 해봐. 임플란트를 1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네. 어차피 나머지 이빨도 이제 슬슬 안 좋아지실 거라니까. 그때마다 전부 다 임플란트 할 거야? 저는 이 인간이 엄마 치과 치료비 때문에 이러는구나 싶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는 장모 치과 비용 내주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전부 내 돈으로 하는 거라고. 앞으로도 당신한테 절대 돈 안 달라고 해. 안 그래도 작년부터 자꾸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푼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남편도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본인도 기분이 나쁜지 자기도 목소리 높여서 제게 대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돈이 아까워서 이래?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내 말은 장모님 연세도 있는데 무슨 임플란트를 하냐 이거지. 그냥 다 뽑고 틀니를 하실 나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 60인데 무슨 틀리 이야기를 하나요? 남편이 저랑 우리 친정부모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따로 돈 관리하고 각자 부모한테 알아서 효도하고 살자 했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시부모한테 잘할 때만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지 제가 친정에 돈 쓰는 건 아까워 죽겠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는 이판사판으로 틀리는 너네 부모님이나 끼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네가 뭔데 틀리를 끼라 마라 하냐고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남편한테 정이 떨어져서 계속 결혼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갈까 생각했는데 이미 밤이 너무 늦어서 남편이랑 각방 쓰고 따로 잤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지 저한테 미안하다며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사과하러 왔지만 방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사과를 들어도 제 기분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랑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혼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살아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시댁을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친정이나 챙기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이라 제가 그렇게 인연 끊고 무시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남편이랑 결혼 생활 자체를 끝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는 절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대신 앞으로 처갓집을 잘 챙기겠다면서요. 있을 때 잘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이 집 어머님이 사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 집만 들고 나갈게. 아참, 우리 아빠가 사준 당신 시계도 챙겨간다? 그렇게 간단한 제 짐과 남편 시계 뺏어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며칠 뒤에 이삿짐 차 한 대 불러서 제가 해간 혼수 싹 다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친정집의 가전제품이 전부 낡은 것들이라 이참에 다 바꿔드렸죠. 왜 이혼하냐 묻는 부모님에게 그냥 성격 차이라 대답을 했고, 시부모님도 전화하셔서 왜 그러냐고, 자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해드리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했었다면 이혼하는 일 없었을 거라 대답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서류 정리 다 끝내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에요. 저야 원래 무던한 사람이고 남편이 버는 돈 따로 챙기면서 밖에서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던 말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마음이 완전 짜게 식어버렸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도 7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 부부 지금까지 7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사이 좋은 부부라고 할 정도로 큰 싸움 한 번도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런 저희에게 이혼하고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그건 전부 그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고 저희 부부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극복해 나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유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참다 못해 자기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이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와 깔끔하게 잘생긴 외모, 그리고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결혼 전 총각 시절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TV를 보다가 아픈 아이만 나와도 바로 눈물 흘릴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예전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이면 사촌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보는 것이 제 몫일 정도로 아이들이랑 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는 꼭 둘 이상 낳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연애도 몇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들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크게 낳을 생각도 없어서 진지한 관계로 가는 건 무리였어요. 저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남편을 소개받은 뒤로 남편이 제게 사귀자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봤고 만약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외모나 직업 같은 다른 조건은 이미 완전 제 스타일이었지만 제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관건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더 제 스타일이었고 거기에 대화를 나누어 보니 아이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팅 이후로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번 더 만나다가 남편으로부터 사귀자는 말이 먼저 나오길래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먼저 속마음을 물어봤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쪽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서로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 싫어하는 사람과는 연애하고 시간 낭비할 생각이 없거든요. 결혼하면 아이를 둘 이상 낳고 싶은데 그쪽 생각은 어때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땐 정말로 당돌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그런 제 말에 황당하다는 듯 토끼눈이 되어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처음엔 기분이 조금 안 좋았지만 자기도 원래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소개받기 전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해 들어서 제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사귀게 되었고 이 남자는 저만큼이나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연애 1년 조금 넘게 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마자 연애를 더 이상 길게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 보자마자 모두 대찬성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더 할 말은 없고 우리 두 사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신혼생활 1년 정도는 즐기고 싶어서 미루고 살았어요. 신혼 1년은 말 그대로 꿀이 떨어지고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만날 때마다 서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미루지 말고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딱 1년만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싶었죠. 원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는 부부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오히려 연애하던 시절보다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더 서로에게 신뢰가 생겼고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느낄 정도였어요. 여기에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만 낳는다면 제 인생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1년은 금방 지나갔고 그 뒤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금슬 좋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라서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아이가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 소식은 전혀 없었고 때가 되면 알아서 생길 거라고 느긋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반년이 지났더니 점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짜증 섞인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가지라고 했잖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애가 달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여자와 남자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양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때는 저희도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병원에 갔다가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왔는데 진짜 이러다가 아이가 영영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지 못하면 혹시라도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무서웠어요. 우리 부부가 손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을까 싶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최고의 남편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아이까지 허락하진 않았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제 몸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보이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예약을 잡고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현대 기술로는 그 어떤 치료도 별다른 소용이 없고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하다못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도 시도해 볼 텐데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인정하기 힘들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태에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었고 병원에 다녀온 뒤로 며칠 동안 사람이 피가 마르고 야위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며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마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고 제가 이 상황에서 남편을 포기하고 이혼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제가 좋아서 선택한 남편을 어떻게 버리고 재혼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병원에서 어떤 시술이라도 받거나 어떻게든 노력해볼 여지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무기력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있어봤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린 젊은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우리 인생에 아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인 채 인정하고 살아야죠. 우리 두 사람이야 마음의 정리를 했다지만 도무지 양가 집안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부모님도 저 못지않게 아이들 좋아하시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사위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본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차마 고백하기 힘들어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100점짜리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보, 그냥 우리 끝까지 이 사실 숨기고 살자. 어머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참고 버틸게. 어차피 당신 잘못도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자고 말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합의하에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기로 했다고 말하자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잔소리 좀 듣더라도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것만이 남편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괜한 소문으로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저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보다도 양가 부모님들이 흔드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안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편과 매일 웃으면서 살았어요. 아예 신혼도 아니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데이트도 하고 아픔을 잊기 위해 매일 즐거운 일을 찾았습니다. 친정부모님한테 아이 없이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결국 너희들이 좋으면 그만이라며 알아서 살라 하셨고 시댁은 받아들이지 못하셨지만 뭐라고 하던지 무시하고 살았어요. 정작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적응이 돼요. 남편이랑 이대로 둘이 끝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힘들어했고 그렇게 잘 웃고 밝던 사람이 점점 의기소침해서 제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일부러 제가 더 밝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을 주변에 철저하게 숨기고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를 만날 때면 항상 너희들은 왜 아이 소식이 아직 없냐고 물어보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우리 두 사람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고 아이는 좀 천천히 생각하는 중이고 어쩌면 아예 안 낳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두 사람이 살다 보니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냥 이대로 둘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결혼의 재미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재미가 다가 아니라 나를 쏙 빼닮은 아이 키우는 재미가 훨씬 더 각별하다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아이 가지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냥 얼버무리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갈수록 시어머니는 진짜 애 안 낳을 거야? 며느리 너가 이젠 나이가 먹어서 애를 못 갖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는 그냥 포기하세요. 살다 보니까 둘이 사는 게 좋아서 아이 안 낳고 이렇게 지낼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은 항상 정색을 하고 저한테만 화를 내셨어요. 적당히 이렇게 잘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도 결국엔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 들어도 그냥저냥 넘기면서 잘 버티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작년 추석 이후로 손주 타령을 들은 지 오래됐길래 이제는 포기하고 잊으셨구나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밥을 먹다 말고 너희는 언제 아이 낳을 거냐고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까먹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웃으면서 엄마, 밥 먹는데 체하겠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다니까? 이제는 둘이 사는 게 좋고 나중에 외로우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갑자기 밥 먹던 수저를 밥상 위에 집어 던지시더니 남편한테 얼빠진 소리 좀 작작하라고 집안대를 끊는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무슨 개를 키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급기야 앞으로 얼굴도 보기 싫고 애 안 낳는 며느리랑 밥도 같이 먹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말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방금 전까지 아버님과 농담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남편이 화내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면서 자기가 애 낳지 말자고 한 거니까 본인한테만 뭐라 하고 괜히 며느리한테는 화풀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부의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완전 작정을 한 사람처럼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고 애도 안 낳을 생각이면 뭐하러 자기 아들이랑 결혼했냐고 소리를 치셨죠. 남편도 처음엔 웃으면서 어머님을 말려보려고 하다가 둘 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거의 두 사람의 말싸움처럼 상황이 흘러갔어요. 저와 아버님이 차마 말릴 엄두도 못 내고 두 모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제게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야, 가만 보니까 너가 문제야.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지금까지 공부도 잘하고 항상 내가 하는 말 잘 들었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결국엔 너가 문제라는 거 아니냐? 너가 우리 집안에서 나가. 저한테 남편과 이혼하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식탁 위에 있던 티슈나 소금통까지 저한테 날아왔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아버님이 막아주셔서 다행히 하나도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제 나름대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한답시고 용돈도 매달 보내드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종종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살았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지 못해서 100점 만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결혼 7년 차에 겨우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님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어머님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나야 나. 나 때문에 애 못 낳는 거야. 이 사람은 씨 없는 수박이랑 살고 있는 거라고. 책임질 사람도 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도 나야. 남편이 결국 모든 걸 사실대로 고백을 했고 어머님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씨 없는 수박이라니. 내 아들 몸에 문제가 있다고. 결국 그날 시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왜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스스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큰 충격 받으셨고 결국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안방에 들어가 누워버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폭언을 듣고도 어떠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과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남편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집안대를 잇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결혼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기를 못하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아이를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저와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머님에겐 본인 아들만이 최우선이고 저 같은 며느리는 쓸모없으면 언제든지 내쫓고 다른 며느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사실 남편에겐 죄가 없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거나 책임지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앙금은 풀리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만약 나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였으면 어머님은 결국 나를 쫓아내셨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기가 절대 그럴 일 없게 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분명 제 편을 끝까지 들어주고 저를 지킬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크게 서운하고 어머님이 먼저 가족으로서 저를 잘라내치셨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어머님에게 나는 이 집안에서 가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 낳아주는 사람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어머님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이런 문제로 우리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는 어머님과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당신 아내로는 살고 싶은데 이 집안 며느리로는 그만 살겠다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댁은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명절이든 집안 행사든 전부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집안 식구라고 생각해서 제사도 지내고 명절에 어머님이랑 차례상도 차렸던 건데 어머님이 먼저 저를 나가라고 하셨으니 이젠 할 말 없으시겠죠. 그 뒤로 제 핸드폰에서 어머님 아버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남편에게도 될 수 있으면 시댁 이야기, 특히 어머님 이야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어요.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나중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포기했고 사과가 됐건 안부 연락이 됐건 받고 싶지 않아서 번호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아이 없이 우리 두 사람만 살아도 괜찮다고 마음의 준비까지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이나 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남편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편과의 신뢰를 지킬 생각이고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불타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부부 사이의 끈끈한 정도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이들 손잡고 길을 걷는 젊은 부부를 볼 때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의 행복에만 더 집중하고 친정부모님에게만 잘하면서 살려고요. 굳이 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